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그럼 가장 최근에 박근혜 후보님도 그렇고 안상수 후보님도 그렇고 멘탈 붕괴, 멘붕을 겪어보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그 멘붕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게 잊게 되고 열받는다 이런 소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를 제대로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요즘 전부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믿었던 사람이 뭔가 하여튼 아직 진위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연루가 됐다.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멘붕이 되죠. 또 그 아직 사실 여부도 모르는데 이걸 또 빌미로 해갖고 저를 막 공격하면 이것도 좀 멘붕입니다. 또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런 그 황당한 얘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멘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들으면 됩니다. 우리 황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녹음 시간은 4월 8일 월요일 밤 10시. 벙커원은 이 시간이면은 문을 닫는데 또 교통편이 끊어질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밤에 달려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마치 지금 이 분위기가 심령 대부흥회 같은 분위기로 그렇군요. 느껴집니다. 예. 얼굴에 다 하나 가득 수심과 상처와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번민이 가득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고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행사, 오늘 이 방송 우리 황상민 교수께서 구상을 하셨는데 대국민 상담소 왜 이 시점 이 무렵에 열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뭐 열게 됐다라기보다는 지금 멘붕 상태에 아까 있고 거기에서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영원히 멘붕에서 머물고 싶으신 분들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뭐 어차피 멘붕은 멘붕 됐는데 조금 뭔가 좀 그래도 하는 막연한 기대를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기대나 또 지금 답답한 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좀 사람들이 조금 약간 처절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조금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 아픈 게 청춘이다. 너가 힘들지.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더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멘붕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 현실을 괴롭거나 어렵다가 아니라 어쩌면 야 이런 재밌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야 이런 기회가 내한테 있다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안 될까. 거기에 뭐 내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쌍방향으로 이 대국민 상담소를 꾸려야 될 텐데, 보통 그냥 개인의 어떤 일상에
혹은 심리적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류의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고민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냥 세상 사는 게 그냥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야기하셔도 돼요. 어떤 그랬을 때 답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소연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일방적인 하소연을 할 때도 음.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생각하기에 음. 나 이 하찮은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네. 또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기에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 해결책이 이런 게 있는데요라고까지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냥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전화번호를 제가 네. 일러드리겠습니다. 저 용한 사람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데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세요. 비광여사도 좋다. 레이디가 가도 좋다. 대통합 심리학자 황상민의 대국민 프로젝트 대국민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전 하소연은 아니고요. 어떤 남자분이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요. 예. 네. 앞에 계신 남자분. 예. 이분이 지금 37세 미혼 남성인데 예.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혹시 본인 아니세요? 좋아하는 여자로 딱 찍으면 그분이 출가를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좋아하셨는데 그분도 또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 오빠가 찍으면 이 오빠의 저주인지 아니면 자비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여성이 네. 있으면은 그 양반이 곧 이 품절이 된다. 뭐 이런 아니 얘기죠. 품절이 아니고요. 예. 출가를 하세요. 그 여자분이. 품절이 출가. 그 말이지. 출가라는 게 뭐 그러면 뭐 절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 분이 싫어서 그래요? 예. 무슨 얘기야? 이 남자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이분은 늘 그런 분만 마음에 드신다는 거죠. 진짜 그 본래 의미로 출가? 네네네네. 그러셨다니. 그래요? 네. 오. 그래서 한 분은 그래서 한 분은 또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한테 또 고백을 하면 그분이 이번엔 출가를 하거나 수녀분이 아니면 되신다고 수녀원이 하니까. 가지 않을까 저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예, 그래서 이번 영이 맑아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네, 예. 본인이 직접 이거-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제 고민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제 고민은 아닙니다. 네. 예. 뭐 주위 사람들이 본인 고민이 보는 아니라고 입장에서 합시다. 예. 걱정이 된다. 네. 요거죠. 글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아니 뭐 우리한테야 있기가 힘들겠지만 네. 저런 경우가 저분 주위에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음. 일단 있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아니 우리 수녀이신 분을 아내로 맞이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일도 목사. 네. 5살 위였어요 또. 예. 저희 그 분을 제가 근데 최일도 목사 부인 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나서 같이 방송도 해봤는데 이거 최일도 목사 참 좋아할 만하다. 예, 여러 가지로 참 교양과 인품과 또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그 상당히 이상한 연결이네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를 예. 연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군요. 아니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무슨 교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할 거라고는 기대는 안 했는데 예. 그래도 저분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사랑하니까 네. 최일도 목사처럼 대쉬를 해서 그렇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용기.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용기가 부족한 거다. 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참 내 마음에 든다. 예. 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출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은 주로 어떤 여성한테 끌리는가라고 했을 때 출가를 하거나 또는 뭐 수녀원에 들어가거나 예.
이런 세상에 별로 결혼을 하면서 남녀 간에 알콩달콩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여성분한테 관심이 있다 이거죠. 초월적 자아가 있으신.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모처럼 참 회심의 그 단어를 썼는데 예. 저한테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저 이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이분이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면 안 될까요? 다들 좋아하시네. 예. 역시 여기 훌륭하신 진짜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일단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가 답이 돼? 이게 무슨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아니 진짜 뭐 실질적인 좀 답이 될 만한. 아니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데 내가 또 예. 어떤 여성분을 좋아하면 또 이분은 또 진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 고민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 고민은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또 수도원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계속 네. 출가도 시키고 수도원도 보내는 게 다 예. 당신의 하늘나라에 덕을 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벌써 두 분이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 아니, 갈 거 왜 와? 저 사람들. 앞으로 돈 받으세요. 저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예. 스물아홉 살이고 이제 직장인인데요. 예. 전에 이제 2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전에는 저희가 8년 동안 대학교 동기로서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2년 정도 사귀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대학도 다 동일하고 이렇게 서로 아니까 뭐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막 결혼 준비가 되고 있던 중에 얘가 이제 고시를 2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예. 사법고시? 아니에요. 행정고시였어요. 행정고시, 그래서 예. 합격을 했는데 하니까 굉장히 이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1, 2주 사이에. 그래서 제가 아니, 최종 합격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야, 너 이러지 마라. 너 그렇게 합격을 해도 먹고 살 것도 별로 없고 지금부터 네가 갖고 있던 그런 빚이라던가 이런 것들 갚기 바쁘지 이런 걸로 네가 지금 거들먹거릴 게 아니다. 이랬는데 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딴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저를 뻥 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차인 지 한 5개월 돼서 이게 잘 됐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헤어지면서 했던 얘기 중에 네. 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귈 때는 제가 어떤 진취적이고 알아서 잘하고 네. 좀 이런 거 도와주는데 좋다라고 잘 했지만 챙겨주셨겠어요, 진짜. 네, 근데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걔가 저를 지긋지긋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왜요? 제가 너무 강하게 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남자친구 약간 모자란 짓 하면 좀 약간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사실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자기 자랑을 저렇게 멋있게 그래요?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엄마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들의 엄마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지배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개팅을 또 나가고 또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뭔가 남자분이 고민을 얘기를 하고 들어주다가 이렇게 그렇죠. 돌아오고 이러면 저 뭔가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질문입니다. 예. 훌륭하네요. 예. 근데 답은 간단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거의 모든 남자들한테 어필을 해요. 네. 근데 조금 그 남자들이 찌질했어 일단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되게 뭐 지금 지적도 하셨다시피 저분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시고 네. 멋있는 분이신데 저런 여성 스타일에게 남자들이 대부분 다 반합니다. 반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반하는 남자들이 보통은 지금 본인은 좀 찌질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남자가 자기가 조금 잘나는 위치에 딱 도달을 하면 본인을 지금까지 돌봐줬던 그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본인이 잘난 그 자체를 이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자기한테 상당히 복종적이고 또 거기에서 순종하는 듯한 여자여야 한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미 거기에 대한 비슷한 사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예. 처음에 이제 만날 때는 이 여성의 활달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반했는데 같이 사귀다 보니까 남자가 찌질하니까 나한테 기어올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요?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군요. 네. 이 남자가 처음에 사귈 때 야, 너무 좋다.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또 웬만한 거 내가 결정 못하는 거 잘 결정도 해주고 호탕하고 그러니까 이 찌질한 남자가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나 어떤 역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는 그 도움이 뭐 필요 없거나 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그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력적이었던 그 여성분이 별로 자기한테 중요한 존재로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강한 게 나는 부담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입장에서는 어떤 전법을 택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떤 전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남자가 아까우세요? 아니요. 헤어진 거 이미 그 남자는 헤어졌어요. 아니, 헤어진 거가 아쉽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 애초에 사귀기 시작할 때 제가 그 친구가 별로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막 이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김영선 생겼던 거라. 네. 이럴 때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저분한테는- 제가 아깝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런 말 못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내가 뭐 알아야지. 이미 저분한테는 그 남자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예. 이제 별 관심 두고 싶지 않아요. 예. 저분이 이 사연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다음에 또 내가 처음에 나한테 매력을 느낄 남자는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찌질하고 내가 또 지금 적극적인 모습이 장점으로서 부각이 되는 남자하고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럴 때 또 똑같이 열심히 내가 해주다가 또 그 남자가 조금 살만하면 나를 뭐 떠나가면 내가 그걸 다시 경험을 해야 되겠냐. 예, 저도 그 취지로 사실은 다시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아픈 기억을 왜 다시 되살리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긴 치유를 받으러 왔지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럴 때 저는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쓰레기입니다, 저는. 아니 왜 또 갑자기 비하하는 듯한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하보다는 알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예. 뿌듯한 예. 지금 저한테 상당히 구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힐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교수님 그러면은 예. 답을 좀 주셔야죠. 답이라는 건요. 저분은 일단은 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니까 네. 관심을 가진 남자가 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럴 때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세요. 딴 생각 못하게. 네. 우선 결혼부터 하고. 그때부터 이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한다고. 그리고 저분 스타일은 거의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찌질한 애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를 제대로 된 인물로 만들겠다.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걸로 사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바로 결혼할 마음도 있으세요? 결혼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사실 별 남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다가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떠나거나 이런 짓 할 거면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네. 결혼하게 되면요, 자기 부인이 강하기 때문에 떠나간 남자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예. 대개 이 남자들이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잘나게 되면 뭐 이 온갖 핑계를 사실 대는데 그 중에서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나는 너가 너무나 약해서 나는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아주 나쁜 놈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너가 너무 강해 내한테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떠나면 마치 자기가 그 잘못을 뒤집어 쓰고 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개 이 남자들은 지가 사실은 자기에 대한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자로서 떠나면서 가장 이 약간 뭐라고 하냐면 비급한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떠나라든지 너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 나는 너를 차마 감당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이 남자들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나쁜 놈들. 예. 예,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현주야 미안해. 예. 그렇게 해서 한 명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이 예. 훌륭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4월 10일 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저러는 심리가 진짜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은 죽기 전에 발악을 해서 저러는 걸까요? 4월 10일 날 전쟁이 일어날 일 없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언제 전쟁한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 뭐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때 선전포고를 할 때는 이미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항상 선전포고를 하죠. 예. 그런데 4월 10일 날 뭐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4월 10일 날 김정은이 그동안 우리가 조금 안 좋은 기분이었는데 기분을 새로 풉시다. 예. 이러면서 이러면서 상당히 뭐 유화적이거나 그렇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한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가? 예. 그거라도 있어야지 이 나라에 있는 멘붕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 또는 뭔가 불만스러운 분들한테 그 모든 불안과 불만스러움을 어느 하나의 뚜렷한 이유로 돌릴 수 있는 그거를 제공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게 남측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용할 만큼 머리가 좋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예. 남쪽 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부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든 부분은 있어요.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그 물 밑에서는 뭐 서로 뭐 짜고 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북풍이라고 북쪽에서 뭐 휴전선에 총격을 가하고 할 때 예. 그거를 남쪽에서 북한에 연락을 해가지고 선거 시점에 대해서 총격을 좀 가해달라라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번에 야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조금 긴장 국면으로 돌리자 이래가지고 사전에 대화가 통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르죠. 특히 대북관에 있어서는. 다른가요? 이명박은 북한을 을로 생각하고 자신을 갑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또 북한은 언젠가는 곧 망할 것이다. 그렇...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북한 정권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안이하게 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반면에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한번 다녀왔고 또 북한에서 아주 세게 환영을 받아봤고 또 아버지 시대에도 보면은 그 으르렁 된 것 같지만 적대적 공생관이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의 유신 헌법 발표를 북한에다가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나. 뭐 같은 시기에 그렇게 독재 정권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남북이? 그건 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재밌는 게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심리는 뭐였냐면 예. 저분은 앞으로 참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다. 이유는 아버지가 마치 999의 영웅인 것 같은 훌륭한 인물이었으니까 예. 그 딸은 아무래도 그 집안의 이 자손들은 훌륭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기대와 희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당신이 마치 젊은 시절에 김일성과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북한 아마 사람들은 김정은을 통해 가지고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또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사의 영웅이고 구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김일성을 연상하는 것과 동일한 그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시사인 오늘 나온 시사인 보니까 네.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딸 김설송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런 맥락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되길 바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말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죠. 왜 김정일 위원장이 김설송을 세우는 것과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그 김설송 딸이 워낙 출중하고 머리도 좋고 자신의 어떤 통치 철학을 잘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김정은은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요?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김정은을 택했다는 건데 김설송 어디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박근혜가 연거푸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해서 결국 김설송은 탈락했다. 그거는 진짜 소설 같은데. 아 근데 나름 이 남문희 대기자가 그런데 허투루 그거는 기사 쓰실 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허투루 썼을 분은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 근데 뭐 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10일 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10일까지 북한이 간절히 기대하는 거는 미국에 예, 어떻게 잘 아시네. 미국에서 아니 사실 지금 북한이 이러는 거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그렇죠.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한 방 때려주든지 아니면 미국의 특사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든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데 크게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와 확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거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어젠가 미국이 ICBM 미사일 뭐 발사하는 거를 연기하겠다 하는 건 1차적인 제스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의 남북 관계가 걱정됐던 건 뭐냐면은 비선 라인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겉으로는 으르렁 대더라도 물밑에서는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좀 주고받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불편한 말 좋은 말 그렇게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 그 라인마저도 끊어졌다면은 이게 진짜 결국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폭탄으로 말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평도에다가 이제 폭탄 쏘고 막 그런 걸로 대화를 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뭔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좀 걱정을 좀 덥니다. 제가. 네, 제가 이제 황상민 교수님처럼 저도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할 조금 수밖에 없네요. 네, 제가 지금 석사 마지막 학기라서 더욱더 우울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돈이 없어서 1년을 휴학하고 이번에 복학을 한 상태라 더 우울한 것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조금 떠나서라도 당장 저는 오늘도 우울하고 어제도 우울했고 그런데 할 일은 조금 지금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제 자신한테 제일 좋을지
뭐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머리로 도움이- 알겠다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뭐 시간이 흐르고 네. 좀 우울할 만큼 우울하면 뭐 일어나질 거야. 뭐 이런 이제 나름 그건데. 아, 심리학을 그동안 잘못 배우셨네요. 네. 안타까워요. 아유 아깝다 돈이. 네. 아. 네, 어쨌든 아니, 간에 빚까지- 지금 그 아시고 싶은 거는 네. 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에서 벗어날까요? 인가요? 아니면 이 무력감을 빨리 해소하고 싶다. 이런 무력감을 해소하고 싶은 거다. 네. 맞죠? 아니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면 내가 일을 미루는 거를 안 미루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가요? 두 번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울한 거는 어떻게 할 수 하면 뭐 해소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일을 안 할일이라도- 미루고 뭔가 네, 해나갈 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네, 좀 이거죠? 그걸 도움 받고 싶어요.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전에 안 네. 우울할 때 네. 그때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네. 그때그때 제각제각 잘 해결하셨어요? 뭐지? 뭐지? 되게 나름대로는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했다. 네. 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심리학? 아,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 쪽인데 네, 네, 그거 하려면 저희는 석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거를 석사를 마친다고 해서 네. 내가 뭐 특별하게 네. 상담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안 드시죠?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지금 잘하면 네. 석사 없어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취업할 때 자꾸 그게 그러니까요. 일종의 어떤 자격증 같은 게 돼버렸네요. 네. 예. 네. 사실은 네. 이 석사 하기가 없어도 네. 본인이 진짜 잘하면요 취업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상담으로서 석사 받는 분 엄청 많거든요. 네. 거의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의 90% 정도가 상담으로 석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99%가 다 취업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99%가 취업을 못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석사 학위가 있든 없든 결국에 그 소위 말하는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직장으로서 먹고 사는 일이 거의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이 사실은 대부분의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상담을 해서 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상당히 전문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느 기관에 취직을 하면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오프닝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몇 개 정도 자리가 나느냐라고 하면 1년에 100개가 안 돼요. 그 말은 일자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프닝이 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거를 상담을 내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치 훌륭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석사나 박사를 받은 이 전문적인 이 배경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대개는 상담 뭐 석사 정도를 받고 학교 같은 장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개 교사로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냥 전문 상담 교사 이렇게 됐을 때 하루에 상담을 해야 되는 학생 수가 최소한 20명에서 50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엄청나게 이 혹사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느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알면 졸업하고 싶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공감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상담 교사는 그다지 관심 없어서. 그러면 네. 상담 교사가 아니고 네. 일반 상담센터에서 내가 상담을 한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에서 네. 상담하는 역할로 네. 취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전국의 사회복지센터에서 그런 사람을 쓰는 슬롯은 1년에 내가 생각하기에 50명도 안 나와요. 전국에. 정규직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 되면 일단 받는 월급이 죽었다 깨어나도 150만 원이 안 넘어가요. 당연하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석사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걸까요? 아닐까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지금의 현실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우선 그건 받아들인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치유가 필요한가라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현실이니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현실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하기 힘들어요. 이랬을 때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 그랬을 때 왜 복지센터,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려고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치 이거는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에 취업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근데 자리가 너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창업할 수도 없고. 그럼 스펙 쌓고. 네. 예. 그러면 창업은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아, 뭐 자영업 깃발을 드는 순간 바로 망하니까. 예, 내리막길을 타는 거죠. 자, 예, 비탈길을. 그러면 모든 자영업자는 다 망해요? 극소수만 살아남죠. 그렇죠. 그 살아남는 사람은 왜 살아남아요? 그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뭐 수완이 있다든지, 애비를 잘 만났다든지, 근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 되는. 질문하시는 분은 부모님을 잘 만나셨어요? 네. 뭐 그 옵션은 별로 중요한 옵션은 아니니까 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분이 그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할 때마다 당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 상태가 되면 당신은 상담을 하더라도 그 당신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저 사람이 참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 니나 잘해라 이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내가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냥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하소연하거나 그냥 목사님 벽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거 이상의 의미를 못 가지는 게 대한민국에서의 상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저도 저 주위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이 끝났거나 뭐 비슷하게 있는 분이 상담하는 사례를 보고 있으면 속으로 걱정이 돼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담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 걱정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심리학과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대개는 책이나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배워요. 우리가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의사가 책이나 논문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한테 내가 병을 치료하러 가면 그 의사는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나요? 책이나 논문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의사는 지금 김용민 쌤 간이 지금 부어 있는데 그 간을 절개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책에서 본 대로 내가 절개하면 절개가 잘 되죠? 안 돼요. 왜냐하면 숙련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거는 이게 뭐라고 한다라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환자의 병을 본인이 수술하든 째든 꿰매든 다양한 것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병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병을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수련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대학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경험을 하고 수련을 받았을까 하면 99.9% 안 받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진짜 상담이라는 거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개 저 주위에는 상담을 공부하겠다든지 상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상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면 뭔가 우아해 보일 것 같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교수가 되면 가장 멋있을 것 같기 때문에 상담을 하겠다라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교수라면 상담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지라는 거에 차라리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맞다. 그리고 교수가 되면 뭐든지 상담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상담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대학원 안 다녀도 돼요. 옆집 아줌마 상담해주고 옆집 아저씨 상담해주고 아가씨 상담해주면 돼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GH 정부 들어서 뉴스 보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뉴스 그렇다고 이런 데 관심을 또 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SNS나 인터넷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기사나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끊으면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훌륭한 질문이세요. 될 수 있을까? 지금 GH 정부라고 하면 안 된대요. 박근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되는 그 마음이시군요. 근데 사실은 이 정권에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필살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뉴스를 이야기할 때 옛날 같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래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돼요. 이제는 어떤 뉴스를 듣게 되면 그 뉴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자기가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까? 또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나누고 싶어서 이 대국민 치유 상담소를 개설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진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도대체 의도하는 게 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에 잠깐 질문 드렸듯이 박근혜 정부를 띄어쓰지 말고 박근혜 정부를 꼭 붙여서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네. 그게 도대체 대변인이 할 말인지 정말 도대체 정말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걸 저희 같이 그냥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해석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대변할 게 별로 없어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거 외에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박근혜 정부를 띄어쓰는 걸 붙였어라. 만약 그게 붙여져 있으면 띄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월급 받는 거에 대한 이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해수부 장관을 어떻게 저런 분을 해수부 장관으로 앉힐 생각을 다 했을까? 아니 누가 저 사람을 추천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때 그 민주당에서 그런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논평?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래 속에 진주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냥 모래일 뿐이다. 모처럼 민주당이 웃겼어. 민주당 웃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을 모래 속의 진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분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둘이 뭐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아는 사이가 아닌데 모래 속에서 진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어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 어디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기록해놓고 그 사람을 발탁했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인데 그 인연을 개인적이기 때문에 발탁의 배경으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분이에요. 이분의 특성은요. 상당히 보면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런 후덕한 분은 윗분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거의 놀라울 정도의 천부적인 재주를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혀속의 입처럼 자기 윗분을 모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박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게 돼요. 그런데 그 모시는 윗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워낙 내한테 밀접하게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인물로 내가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보게 되면은 결국 관통하고 있는 발탁 이유를 보자면 충성도. 그렇죠. 입안에 혀 안에
입안의 혀. 그렇죠. 뭐 이런. 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혀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얼마 전에 저기 장준하 선생님도 타살로 돼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전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약간 실패해야 된다는 악마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괴리가 있는데 이 악마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게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해야 된다라는 건 악마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해서는 안 돼요. 박근혜 정부는 그냥 박근혜 정부로서 지내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서 지나가기를 기대하듯이. 그런데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래도 좋으나 싫으나 대한민국 정부고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고 그 정부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우리 고등교육에 철학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철학의 가장 에센스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르게 보기, 그것을 낯설게 보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막연히 믿었다는 거는 저 사람이 사기도 치고 좀 나쁜 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뽑아놓으면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돈 많이 벌게 하고 더 성공하지 않을까. 너무나 상투적이고 뻔한 사고를 국민들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당연한 것을 다르게 보고 낯설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리고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성공했대.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 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재벌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사기를 치던 뭘 하든지 나름대로의 속임수에 능숙한 사람,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지지 않고 앞통수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재벌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재벌 기업에서 성공하고 살아남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막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방식의 사고인데 그것을 낯설게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결코 이명박을 뽑지 않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의 심리도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해줬으니까 딸도 또 다른 경제개발을 해줬을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걸 우리는 독재라고 불렀어. 그러면 새롭게 되는 그분도 우리는 18년 동안 대통령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고하는 데 있어서 통념적이고 상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게 하고 통념적이고 상투적인 방식의 생각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에서 철학이 필요한데 그거는 꼭 철학이라는 과목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대국민 치유 상담소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철학적인 연습을, 철학적인 학습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쭉 받게 되면 인간의 경우에는 위궤양에서부터 위암으로 전이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무슨 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동물을 대상으로, 특히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보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쥐한테 그것도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주게 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쥐 위에 종양이 생겨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쥐에게. 그렇죠. 근데 인간의 경우에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뭔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신경 쓰이는 압력을 계속 받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우울증이에요, 무기력감이에요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는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를 못한 데서 오는 무기력감에서 전체적으로 신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상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사람이 쥐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다. 쥐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 예, 황상민 교수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 공개 녹음 겸 생방송은 4월 15일 월요일 낮 3시부터입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17호 벙커원에서 꾸밉니다.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당일 실황은 국민TV 라디오로 생방송됩니다.